방콕행 비행기 자정을 넘긴 기내 승객 대부분이 잠든 그 시간 사무장 이수진은 갤리 커튼 뒤에서 신입 승무원 강재원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수진의 손목 안쪽을 천천히 쓸어내릴 때 수진의 심장은 35,000피트 상공보다 더 높이 뛰었다. 남편이 있는 여자였다. 부하 직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커튼 하나를 사이에 둔 이 작은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은밀하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달콤한 장소였다. 그리고 누구보다 대담하게 그들의 욕망을 채워나갔다. 이것은 구름 위에서 시작된 거짓말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어떻게 한 여자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을 위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전해주세요. 제1화 에어컨 바람 속의 불꽃. 이수진은 17회째 하늘을 날고 있었다. 국내 굴지의 항공사에서 퍼서, 즉 사무장으로 일하는 그녀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화려했다. 세계 각국의 도시를 오가며 살아가는 삶, 깔끔한 유니폼의 단정한 미소, 그리고 수백 명의 승객 앞에서 흔들림 없이 기내를 이끄는 리더십. 하지만 17회라는 시간은 그 화려함의 이면에 권태라는 이름의 그림자를 드리우기에 충분했다. 남편 박민호는 중견 IT 회사의 과장이었다.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수진의 불규칙한 비행 스케줄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다. 민호가 저녁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밤, 수진은 지구 반대편 하늘 위에 있었다. 수진이 새벽녘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 때 민호는 이미 출근한 뒤였다. 엇갈리는 시간 속에서 대화는 줄었고 스킨십은 의례적인 것이 되었으며 사랑이라는 단어는 습관처럼 입에 붙어 있을 뿐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의 팀에 신입 승무원 강재원이 배치되었다. 26, 또렷한 이목구비의 예의 바른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존경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재원은 비행 전 브리핑에서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고 비행 중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수진의 곁을 지켰다. 처음에는 그저 열정적인 신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천에서 방콕으로 향하는 심야 비행, 기내 조명이 어둡게 내려앉고 승객들이 하나둘 잠에 빠져들 무렵 갤리에서 마주친 재원의 눈빛은 분명히 달랐다. 사무장님,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해 보이세요. 재원이 건넨 따뜻한 커피 한 잔. 그 작은 배려가 수진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 남편에게서 오래전에 사라진 그 섬세한 관심이 부하 직원의 손에서 전해져 왔다. 수진은 커피를 받아들며 재원과 눈이 마주쳤다. 갤리의 좁은 공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되지 않았다. 재원의 체온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게 시작이었다. 그 뒤로 비행이 있을 때마다 갤리에서의 시간이 길어졌다. 처음에는 커피 한 잔을 나누는 시간이 어느새 서로의 어깨가 스치는 시간으로, 그리고 손끝이 닿는 시간으로 변해갔다. 재원은 수진에게 다가올 때면 항상 조심스러웠지만 그 조심스러움 속에 담긴 열망은 오히려 수진의 심장을 더 세게 뛰게 만들었다. 방콕행 비행은 수진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긴 비행 시간, 심야 운항, 그리고 도착 후 이틀간의 레이오버. 다른 승무원들이 호텔방에서 시차 적응을 하는 동안 수진과 재원은 방콕의 밤거리로 빠져들었다. 카오산 로드의 네온 불빛 아래 수진은 사무장이라는 직함도 유부녀라는 족쇄도 벗어던졌다. 재원의 손을 잡고 야시장을 걸을 때
그녀는 25살의 자유로운 여자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재원은 수진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웃었고 수진은 그 웃음에 취했다. 술보다 더 깊이, 더 빠르게.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재원이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수진은 그의 가슴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택시의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방콕의 불빛이 두 사람의 실루엣 위로 번져 내렸다. 호텔 복도는 고요했다. 수진의 방 앞에서 재원이 멈춰섰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진이 카드키를 꺼내 문을 열었고 재원을 향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것은 초대였다. 거부할 수 없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방 안으로 들어선 순간 에어컨의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달아오른 피부를 스쳤다. 재원의 손이 수진의 허리를 감았고 수진은 그의 목 뒤로 팔을 감았다. 입술이 만났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곧 거침없이. 유니폼의 단추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수진의 이성도 함께 풀려내렸다. 재원의 손끝이 수진의 쇄골을 따라 내려갈 때 수진은 작은 신음과 함께 눈을 감았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두 사람밖에 없었다. 남편도 회사도 내일도 존재하지 않는 밤이었다. 열대의 밤은 길었고 두 사람의 밤은 더 길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방콕의 새벽빛이 엉킨 침대 시트 위로 번질 때 수진은 재원의 팔에 안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후회는 없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하지만 수진은 몰랐다. 같은 층, 불과 3개의 방을 사이에 두고 누군가가 그녀의 비밀을 포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복도에서 서로를 껴안고 같은 방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한 장의 사진으로 고스란히 남았다는 것을. 제2화 사진 속의 진실. 수진과 재원의 관계는 방콕의 그 밤 이후 더 대담해졌다. 비행이 끝나면 레이오버 호텔에서 만났고 국내에서도 틈만 나면 서로를 찾았다. 재원은 수진에게 사무장님 대신 누나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수진은 그 호칭에 묘한 쾌감을 느꼈다. 오사카 스테이에서는 도톤보리의 인파 속을 연인처럼 걸었다. 하노이에서는 구시가지 골목의 작은 카페에서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다. 싱가포르에서는 마리나 베이의 야경을 바라보며 서로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은 마치 세상이 자신들의 비밀을 절대 알지 못할 것처럼, 아니 설령 알게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했다. 수지는 남편 민호에게 거짓말하는 것에 점점 능숙해졌다. 레이오버가 하루 더 늘었다. 스케줄이 바뀌었다. 비행 후 크루 미팅이 있다. 핑계는 무궁무진했고 민호는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의심할 여유가 없었다. 그는 아내의 빈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빨래를 개고 냉장고를 채우고 가끔 아내의 좋아하는 꽃을 사다 거실에 놓아두는 사람이었다. 수진이 새벽에 들어와 지친 듯 소파에 쓰러지면 민호는 따뜻한 물을 데워 족욕을 준비해 주었다. 수진은 그런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가끔 가슴 한쪽이 뜨끔거렸지만 재원에게서 느끼는 뜨거움이 그 찔림을 금세 덮어버렸다. 위험 신호는 하노이에서 시작되었다. 수진의 동기 퍼서 장하영. 같은 해에 입사해 같은 해에 퍼서로 승급한, 말 그대로 같은 길을 걸어온 사이였다. 하지만 동기라는 이름 아래 두 사람 사이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경쟁의 끈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누가 먼저 인기 노선을 맡는지, 누구의 기내 서비스 평가가 더 높은지, 사소한 것에서부터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했다. 그리고 지금 두 사람 모두 선임 사무관 승급 후보 명단에 올라 있었다. 퍼서에서 선임 사무관으로의 승급은 항공사 객실 승무원으로서 오를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단계였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둘.
반드시 한 사람은 탈락해야 하는 구조. 하영은 수진보다 성실한 타입이었다. 실수가 적고 매뉴얼을 철저히 따랐으며 후배들에게도 엄격하지만 공정한 사람이었다. 반면 수진은 카리스마와 순발력으로 현장을 이끄는 스타일이었다.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었기에 승급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런 하영이 하노이 스테이에서 수진의 비밀을 목격했다. 호텔 로비에서 수진과 재원이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 재원이 자연스럽게 수진의 허리에 손을 얹는 모습. 하영의 눈이 매섭게 좁혀졌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조용히 셔터를 눌렀다. 방콕에서의 사진도 하영의 손에 있었다. 호텔 복도에서 서로를 껴안고 같은 방으로 들어가는 수진과 재원. 하노이 구시가지에서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둘 쌓여갔다. 인천으로 돌아오는 비행이 끝난 뒤 하영은 수진을 조용히 불러 세웠다. 크루 라운지의 한쪽 구석, 다른 승무원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다. 수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하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수진의 등을 곧게 세우기에 충분했다. 하영은 스마트폰 화면을 수진에게 내밀었다. 사진이 한 장씩 넘어갈 때마다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대단하다. 신임 남승무원이랑, 그것도 내 팀 소속이랑, 사무장이 부하 직원이랑 이런 관계라니. 이거 알려지면 너 승급은 물 건너가는 거 알지? 수진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뭘 원하는 거야, 하영아? 하영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선임 사무관. 이번 승급에서 빠져. 내가 스스로 포기하면 이 사진은 아무도 모르게 삭제해 줄게. 수진은 하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이 뒤엉킨 감정이 가슴속에서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하지만 수진은 웃었다. 입꼬리를 올린 그 미소의 의미를 하영은 아직 알지 못했다. 알겠어. 생각할 시간을 좀 줘. 수진은 돌아서며 마음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승급을 포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17회를 바쳐 여기까지 왔는데 사진 몇 장에 무릎을 꿇을 수는 없었다. 하영이 카드를 쥐고 있다면 그녀는 더 강력한 카드를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수진의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이 떠올랐다. 잔인하고 교활하고 그리고 치명적인 계획이. 그 계획의 중심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민호가 있었다. 제3화. 독이 든 초대장. 수진은 사흘을 고민했다. 아니, 고민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다듬었다.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수십 번 돌려보았고 변수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하영을 침묵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약점. 그리고 수진은 그 약점을 직접 만들어내기로 했다. 수진이 기억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 하영은 민호를 좋아했었다. 결혼 전 수진이 민호를 소개한 자리에서 하영의 눈빛이 달라졌던 것을 수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 뒤로도 부부 모임에서 민호와 대화할 때면 하영의 볼이 살짝 붉어지곤 했고 민호에게 유난히 상냥한 목소리를 쓰곤 했다. 수진은 그때마다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넘겼지만 지금 그 기억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처럼 정확히 들어맞았다. 금요일 저녁 수진은 하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영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 남편이 요리 좀 하거든.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와서 술 한잔 하자. 우리 이야기도 좀 하고. 하영은 잠시 침묵했다. 수진의 갑작스러운 초대가 의외였지만 동시에 수진이 승급 포기를 결심한 것일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스쳤다. 그래, 알겠어. 몇 시에 갈까? 토요일 저녁
수지는 완벽하게 준비했다. 거실과 주방의 스마트 CCTV가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고 손님방 침대 시트를 새 것으로 교체했으며 하영이 좋아하는 와인을 2병 준비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영의 와인 잔에만 조금씩 더 따르는 것. 그것이 계획의 핵심이었다. 민호는 정성스럽게 요리를 준비했다. 수진이 동기를 집에 초대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부엌에서 팔을 걷어붙였다. 그는 요리를 좋아했고 누군가에게 대접하는 것을 즐겼다. 특히 아내의 지인들이 자신의 요리를 칭찬해 줄 때면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다. 하영이 도착했다. 깔끔한 캐주얼 차림의 와인 한 병을 손에 든 그녀는 현관에서 민호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움찔했다. 오랜만이에요, 민호 씨. 그녀의 인사에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다. 셋이 둘러앉은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했다. 민호의 요리 솜씨에 하영은 연신 감탄했고 수지는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며 분위기를 띄웠다. 와인이 한 잔, 2잔 비워질수록 하영의 볼은 점점 붉어졌고 웃음소리는 커졌다. 수지는 자신의 잔은 살짝 입술만 적시면서 하영의 잔이 비워질 때마다 자연스럽게 채워 넣었다. 그리고 하영의 잔에 작은 알약을 하나 넣었다. 민호 씨가 요리까지 잘하시네요. 수진이 정말 복받았다. 하영의 혀가 꼬이기 시작했다. 수진은 시계를 확인했다. 밤 11시. 계획대로였다. 하영아, 너 오늘 많이 마셨다. 운전 못하겠으니까 우리 집 손님방에서 자고 가. 침대 깨끗하게 해놨어. 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틀거렸다. 수진과 민호가 양쪽에서 부축해 손님방까지 데려갔다. 하영은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니, 빠져든 것처럼 보였다. 민호가 거실을 정리하는 동안 수지는 조용히 손님방으로 들어갔다. 하영의 숨소리가 깊고 규칙적인 것을 확인한 수지는 하영의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얼굴 인식으로 잠금이 풀리지 않을까 잠시 고민했지만 하영은 자는 척하며 살짝 뒤척였고 화면이 열렸다. 수지는 재빠르게 민호의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민호 씨, 자꾸 생각나요. 오늘 밤 정말 즐거웠어요. 옆방인데 잠이 안 오네요. 보낸 문자를 확인한 수지는 발신 메시지를 삭제했다. 하지만 민호의 폰에는 수신 메시지가 남아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수지는 하영의 잠옷 단추를 느슨하게 풀어놓았다. 어깨가 살짝 드러나는 정도, 가슴골이 보일 정도로 자연스럽게 그러나 분명한 의도를 담아 수지는 손님방을 나와 민호에게 다가갔다. 여보, 나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 왔어. 내일 비행 스케줄이 바뀌어서 지금 공항 근처로 가야 할 것 같아. 하영이는 내일 아침에 가겠지. 잘 챙겨줘. 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은 처음이 아니었다. 조심히 가, 밤길 운전 조심하고. 수지는 집을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CCTV는 돌아가고 있고 미끼는 던져졌다. 덫이 작동하기까지 시간 문제였다. 새벽 2시 민호의 폰에 불이 들어왔다. 하영의 번호로 온 문자 한 통. 민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의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그리고 손님방에서는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제사와 금기의 문턱. 민호는 폰 화면을 2번, 3번 다시 확인했다. 분명히 하영의 번호였다. 민호 씨, 자꾸 생각나요. 그 문장이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이성적으로는 무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내의 동기이고 지금 이 집에서 자고 있는 손님이었다.
하지만 깊은 밤의 고요함 속에서 그 메시지는 쓸쓸한 남자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떨어뜨렸다. 수진과의 관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공허해졌을까? 민호는 때때로 자신이 아내의 삶에서 가구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있으면 편하지만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수지는 비행에서 돌아오면 지쳐 있었고 민호의 요리를 먹고 잠들었으며 다시 짐을 싸서 떠났다. 사랑한다는 말은 안부 인사처럼 가벼워진 지 오래였다.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님방 앞에 섰다. 문틈으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가 가볍게 노크를 하자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하영의 목소리는 잠에서 덜 깬 듯 허스키했고 그 톤에는 묘한 힘이 있었다. 문을 열었을 때 하영은 침대 위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있었다. 잠옷의 단추가 느슨하게 풀려 쇄골 아래 부드러운 곡선이 드러나 있었고 풀어헤친 머리카락이 한쪽 어깨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사무적이고 단정한 퍼서 장하영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호가 처음 보는 혹은 오래전 한번 언뜻 본 적 있는 하영의 다른 얼굴이었다. 잠이 안 와요, 민호 씨. 물 한 잔만 줄 수 있어요? 민호는 부엌으로 가 물을 따라왔다. 물잔을 건네는 순간 하영의 손가락이 민호의 손등을 스쳤다. 의도된 접촉이었는지 우연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찰나의 스침이 민호의 온몸에 전류처럼 흘렀다. 하영은 물을 마시며 민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취기와 함께 오래 묵힌 감정이 촉촉하게 고여 있었다. 솔직히 말할게요. 민호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았어요. 수진이 소개해줬을 때 이런 사람이 있구나 했어요. 수진이 너무 부러웠어요. 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그 고백이 술 때문인지 진심인지 판단할 겨를도 없이 하영이 그의 손목을 잡았다. 잡아당기는 힘은 약했지만 거부하기에는 민호의 마음도 약해져 있었다. 오랫동안 아내에게서 받지 못한 관심이 다른 여자의 손에서 건네져 왔다. 그것은 위험한 위로였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민호 씨도 알죠. 그런데 오늘 밤만은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될까요?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떨림이 민호의 마지막 이성을 흔들었다. 민호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하영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을 채웠다. 하영의 손이 민호의 손을 감싸 쥐었고 민호는 그 온기를 뿌리치지 못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졌다. 하영이 고개를 들어 민호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그 눈빛 속에서 민호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았다. 입술이 가까워졌다. 한 뼘 한 치 한 푼. 그리고 닿았다. 처음에는 깃털처럼 가볍게 이내 갈증을 해소하듯 깊어졌다. 하영은 민호의 셔츠를 움켜쥐었고 민호는 하영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이성이라는 댐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빗장이 풀린 감정이 거센 물살처럼 쏟아져 나왔다. 두 사람은 그 밤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넘었다. 금기라는 이름의 강을 건넜다.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도 천장 구석의 작은 렌즈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두 사람은 알지 못했다. 달콤함 속에 감춰진 독을, 진심 위에 덧씌워진 계략을 그 밤에 두 사람은 알 수가 없었다. 새벽이 밝았다. 하영은 먼저 눈을 떴다. 옆에 잠든 민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기쁨과 죄책감, 그리고 불안이 뒤섞인 아침이었다. 하영은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잠든 민호의 이마에 살짝 입술을 댄 뒤 집을 빠져나갔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빠져나온 그 집이 곧
자신을 삼킬 덫이었다는 것을. 제호화, 거미줄 위의 사냥꾼. 수지는 차 안에서 밤을 보냈다. 집에서 2블록 떨어진 편의점 주차장. 엔진을 끈 채 뒷좌석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스마트폰으로 집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화면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켜보는 그녀의 표정은 놀라울 만큼 담담했다. 남편이 손님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하영과 나란히 앉는 모습, 그리고 조명이 꺼지기 전 2사람의 실루엣이 하나로 겹치는 모습. 수지는 화면을 끄지 않았다. 끝까지 지켜보았다. 마치 자신이 연출한 영화의 러시 필름을 확인하는 감독처럼. 다 끝났다. 수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 말에는 안도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계산이 맞아떨어졌다는 차가운 만족감뿐이었다. 다음 날 오전 하영이 집을 떠난 것을 확인한 뒤 수지는 집으로 돌아왔다. 민호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수진의 얼굴을 보자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 속에 숨겨진 죄책감을 수지는 단번에 읽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건넸다. 피곤해서 죽겠다. 커피 한 잔만 더 내려줄래? 며칠이 흘렀다. 수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을 이어갔다. 민호는 불안했지만 아내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다는 안도감 속에 그 밤의 기억을 묻으려 했다. 하영에게서도 연락이 없었다. 마치 3사람 모두가 그 밤을 없었던 일로 합의한 것처럼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수지는 기다리고 있었다. 가장 효과적인 순간을, 가장 치명적인 타이밍을. 그리고 그 타이밍이 왔다. 선임 사무관 승급 심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날, 수지는 하영을 만났다. 회사 근처 카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2사람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하영은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수진아, 생각해봤어? 시간이 없어. 이번 주 안에 인사팀의 승급 포기 의사를 밝혀야 해. 수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스마트폰을 꺼냈다. 나도 보여줄 게 있어. 화면에 재생된 영상은 하영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를 앗아갔다. 손님방의 CCTV 영상. 민호와 하영이 함께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하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수지는 미소를 거두지 않았다. 그 미소는 카페의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오히려 더 서늘하게 빛났다. 내 남편이야, 하영아. 내 남편과 잠을 잤으니까 이건 불륜이지. 남의 남편을 유혹한 불륜녀. 이거 회사에 퍼지면 너도 끝이야. 아니, 나보다 더 끝이지. 사무장이 동기의 남편과 잤다? 상상만 해도 소문이 기가 막히겠다. 하영은 입술을 부르르 떨었다. 그건 수진이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이잖아. 나는 술에 취해서 제대로 판단을 못한 거고. 수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 영상에는 내가 먼저 민호 손을 잡는 장면이 찍혀 있어. 판단을 못한 건 내 사정이지. 내가 봐줘야 할 이유가 되진 않아. 카페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하영은 2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다. 수진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간단해. 선임 사무관 승급에서 빠져. 내가 포기하면 이 영상은 삭제할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사진도 전부 삭제해. 서로 깨끗하게 끝내자. 하영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지만 수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마침내 하영이 입을 열었다. 알겠어. 내가 빠질게.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현명한 선택이야. 그녀는 카페를 나서며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가볍게 두드렸다. 승부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진이 이긴 것은 하영과의 싸움뿐이었다. 진짜 전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제6화 악녀의 왕관. 승리의 달콤함은 수진을 대담하게 만들었다. 하영을 제압한 뒤 수진은 마치 쇠사슬에서 풀려난 짐승처럼 거리낌이 없어졌다. 재원과의 관계는 더 이상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노골적이 되었다. 국내 비행이 끝나면 재원의 원룸으로 향했다. 때로는 비행도 없는 날 남편에게 동기 모임이 있다는 거짓말을 던지고 재원을 만났다. 재원의 좁은 원룸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진의 죄책감은 옅어졌고 쾌락은 짙어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죄책감이라는 감정 자체가 수진의 사전에서 지워져 가고 있었다. 민호에 대한 태도도 변했다. 이전에는 최소한의 아내 역할이라도 유지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귀찮아졌다. 민호가 정성껏 차린 저녁 식탁 앞에서 폰만 만지작거렸고 민호의 말에 건성으로 대답했으며 잠자리를 함께하는 일은 거의 사라졌다. 그리고 수지는 한 발 더 나아갔다. CCTV 영상을 민호에게도 보여준 것이다. 어느 저녁 수지는 소파에 앉아 민호를 불렀다. 여보,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민호가 다가왔고 수진이 내민 태블릿 화면에는 그 밤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진아 이게. 수진은 차갑게 웃었다. 내 동기랑 우리 집에서? 대단하다 여보.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조롱이 가득했다. 마치 남편의 불륜이 자신에게 면죄부를 준 것처럼 수지는 당당했다. 민호는 무릎이 꺾이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변명하려 했지만 영상 앞에서 어떤 말도 힘을 잃었다.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그날 밤에 내가 나간 사이에 하영 씨가. 수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잘랐다. 됐어. 변명 듣고 싶지 않아. 그냥 알아둬. 나도 내 삶이 있으니까 앞으로 서로 간섭하지 말자. 내가 뭘 하든 나는 상관 안 할 테니까 나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것은 사실상 부부관계의 종료 선언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수진이 자신의 불륜을 공식화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민호는 반박할 힘을 잃었다. 자신이 먼저 잘못한 것이 틀림없다는 죄의식이 그를 옥죄었기 때문이다. 그 뒤로 수지는 더욱 거리낌 없이 행동했다. 재원과의 데이트 사진을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 올렸고 때로는 일부러 민호 앞에서 재원과 통화를 하기도 했다. 민호가 상처받는 표정을 짓는 것을 보면서 수지는 묘한 우월감을 느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남편도 동기도 애인도 전부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하지만 수진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바로 하영이었다. 하영은 승급을 포기한 뒤 분노와 수치심 속에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진에게 당한 것도 억울했지만 그보다 더 깊이 파고든 것은 민호에 대한 감정이었다. 그 밤의 기억이 자꾸만 되살아났다. 민호의 따뜻한 손길, 그의 품에서 느꼈던 안도감. 그것이 함정에 의한 것이었든 진심이었든 하영의 마음에 남긴 흔적은 지울 수가 없었다. 그리고 하영은 결심했다. 민호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자신이 받은 문자의 진실, 수진의 계략, CCTV, 그리고 자신이 수진에게 협박당한 것까지. 모든 것을. 하영은 민호에게 연락했다. 민호 씨, 저 하영이에요.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발 시간을 내주세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민호는 망설였다. 그 밤 이후로 하영과의 접촉은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하영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이 그리고 최근 수진의 변한 태도에 대한 의문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민호 씨, 그날 밤의 일은 수진이가 꾸민 거예요. 제가 받은 문자도, 제가 잠든 사이에 풀린 옷도 모든 게 수진이의 계획이었어요. 민호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하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수진과 재원의 관계, 자신이 그 증거를 잡고 수진을 협박한 것, 수진이 역으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 가리고 CCTV 영상으로 승급 포기를 강요당한 것까지. 민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퍼즐이 하나씩 맞춰졌다. 수진의 갑작스러운 외출, CCTV를 보여주며 던진 조롱, 이후의 뻔뻔한 행동들. 그 모든 것의 뒤에 냉정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사실에 민호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지만 민호는 그 감정을 삼켰다. 지금 폭발해봐야 수진에게 유리할 뿐이었다. 민호는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다. 하영 씨, 고마워요. 용기 내서 말해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아닌 결의가 번뜩였다. 그 순간 이 게임의 판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제7화. 조용한 칼날. 민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를 세웠다. 핸들을 잡은 두 손에 힘이 들어갔다.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속에서 뒤엉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민호는 알았다. 지금 감정에 휘둘리면 진다는 것을. 수진이 냉정하게 판을 짰듯이 자신도 냉정해야 했다. 그날부터 민호는 달라졌다. 겉으로는 이전과 똑같이 순한 남편이었다. 아내의 늦은 귀가에 따뜻한 물을 데워 놓았고 아침이면 토스트를 구워 식탁에 놓아두었다. 수지는 민호가 완전히 기가 죽었다고 판단했고 더 이상 그를 경계하지 않았다. 그것이 수진의 가장 큰 실수였다. 민호는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수진의 행동 패턴을 메모했다. 비행이 없는데도 외출하는 날짜와 시간, 돌아오는 시간, 옷차림의 변화. 수진이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폰에서 재원과의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찍었다. 메신저의 달콤한 대화, 만남 약속, 호텔 예약 내역. 수진은 민호를 너무 만만하게 본 나머지 폰 잠금조차 허술하게 해두었다. 민호는 또한 수진이 외출한 날 재원의 원룸 건물 근처에서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사진을 촬영했다.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건물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 길에서 키스하는 모습, 카메라 셔터를 누를 때마다 민호의 심장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증거를 모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가지. 민호는 집의 스마트 CCTV 시스템에 접속했다. 관리자 계정은 민호 명의였다. 수진이 무기로 사용한 그 CCTV의 영상을 민호는 조용히 삭제했다. 하영과의 그날 밤 영상뿐만 아니라 수진이 자신을 협박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을 모든 사본의 원본이 되는 클라우더 저장소의 영상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수진의 태블릿에 저장된 사본도 처리해야 했다. 민호는 수진이 장거리 비행으로 사흘간 집을 비운 사이 태블릿을 열어 관련 영상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휴지통까지 비웠다. 수진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파일도 확인했다. 꼼꼼하게, 철저하게. 모든 준비가 끝났다. 증거 폴더에는 수진의 불륜을 증명하는 자료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수진이 민호를 협박하는데 사용한 영상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공격할 무기는 갖추었고 상대의 무기는 제거했다. 민호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증거를 펼쳐놓았을 때 변호사는 안경 너머로
민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다. 민호는 하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영 씨, 저 준비가 다 됐어요. 그리고 하영 씨에게도 부탁할 것이 있어요. 수진이가 하영 씨에게 한 일 승급 포기를 강요한 것에 대해 회사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주세요. 저도 옆에서 증거를 제공하겠습니다. 하영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알겠어요, 민호 씨. 이번에는 제가 도망치지 않을게요. 무대는 준비되었다. 조명이 켜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수진뿐이었다. 그리고 수진은 그 무대가 자신의 몰락을 위해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재파라.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수진은 좋은 기분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방콕에서 돌아온 길이었다. 재원과 함께한 이틀간의 레이오버는 언제나처럼 달콤했고 수진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캐리어를 끌고 들어섰다. 하지만 거실의 풍경이 평소와 달랐다. 민호가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고 그의 표정은 수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모든 감정을 다 겪고 난 뒤에 남는 고요한 결심의 얼굴. 왔어? 앉아. 민호의 목소리가 낯설었다. 순한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지만 아직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믿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수진이 맞은편에 앉자 민호는 서류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사진이었다. 수진과 재원이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사진, 길에서 키스하는 사진, 호텔에서 팔짱을 끼고 걷는 사진, 그리고 스마트폰 대화 캡처본, 재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호텔 예약 내역, 일정 공유. 수진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이걸 어디서? 민호는 서류 봉투에서 한 장의 종이를 더 꺼냈다. 이혼 소장이었다. 수진아, 이혼하자. 수진의 입에서 비웃음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여유가 없었다. 이혼? 좋아. 그런데 너도 깨끗하지 않잖아. 하영이랑 잤잖아. CCTV 영상 있는 거 알지? 위자료 생각하고 있다면 꿈깨. 수지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 파일을 찾았다. 하지만 폴더는 비어 있었다.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속했다. 역시 비어 있었다. 수진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어디에서도 영상을 찾을 수 없었다. 없어. 왜 없어? 어디 간 거야? 민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CCTV 관리자 계정은 4명이야. 삭제했어. 수진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당황했다. 진짜로 완전하게 당황한 것은 결혼 생활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래도 나한테 불리하지 않아. 너도 불륜이잖아. 서로 상쇄되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하영 씨가 다 말해줬어. 그날 밤이 내가 짠 함정이라는 것. 내가 하영 씨 폰으로 내게 문자를 보낸 것. 옷을 풀어놓은 것. 하영 씨가 이 모든 걸 진술서로 작성했고 내 변호사가 갖고 있어. 수진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까지 빠져나갔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하영이가? 그 자리에서 수진은 깨달았다. 자신이 쳐놓은 거미줄이 마지막에는 자신을 옥죄게 되었다는 것을. 민호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17회의 세월이, 배신의 무게가,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을 보내야 하는 슬픔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수진아, 나는 너를 사랑했어. 정말로. 내가 새벽에 지쳐서 들어올 때마다 조경물을 데운 건
내가 좋아하는 꽃을 매주 사다 놓은 건 전부 진심이었어. 그런데 너는 그 진심을 발로 밟았어. 나를 이용하고 속이고 조롱했어. 이제 나는 더 이상 밟히지 않을 거야. 민호가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 수지는 한참 동안 빈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태블릿의 빈 화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더 큰 파도가 밀려왔다. 하영은 항공사 인사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수진으로부터 개인적 약점을 잡혀 승급 포기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이었다. 회사는 내부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과정에서 수진과 재원의 관계가 드러났다. 사무장과 본인 팀 소속 신입 승무원 간의 부적절한 관계. 그것은 항공사 내규에 명백히 저촉되는 사안이었다. 수진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결과는 가혹했다. 선임 사무관 승급 취소는 물론 퍼서 직급에서도 해임되어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당했다. 17회 동안 쌓아올린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혼 재판도 수진에게 불리하게 흘러갔다. 민호 측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 앞에서 수진의 변호사도 할 말을 잃었다. 법원은 수진의 유책을 인정했고 민호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수진이 유일한 방패로 삼았던 CCTV 영상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영의 진술은 수진의 교묘한 계략을 증명하는 데 쓰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원마저 떠났다. 수진이 강등당하고 이혼 소식이 회사 안에 퍼지자 재원의 태도가 달라졌다. 처음에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수진의 상황이 악화될수록 연락이 뜸해졌다. 결정적으로 재원이 새로 배치된 팀의 젊은 여자 퍼서와 함께 있는 모습을 수진이 목격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재원에게 수진은 설렘이었을 뿐 사랑은 아니었다. 유니폼 위에 금색 줄이 가진 권위와 연상의 여자가 풍기는 성숙한 매력이 재원을 끌어당긴 것이었지 수진이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었다. 그 금색 줄이 사라지자 재원의 관심도 함께 사라졌다. 수진은 텅 빈 아파트에 혼자 남았다. 남편이 떠난 집, 직급을 잃은 유니폼, 꺼진 전화기.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갔다. 한때 그녀의 무대였던 하늘이 이제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수진은 창가에 서서 그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구름 위에서 시작된 거짓말은 결국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말았다. 직장도 가정도 사랑도. 그리고 가장 뼈아픈 것은 그 모든 것이 다른 누군가의 탓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선택한 결과라는 사실이었다. 하늘은 거짓말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리고 구름 위의 비밀은 결국 땅 위에서 산산이 부서졌다.